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태미경제TV 기업 탐방 시간입니다. 모습 같은 기업을 찾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제는 우리 드림시아에서 유정희 대표님의 지식을 우리가 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대표님 4월 달에 저희가 우리 드림시아에서 유정희 대표께 묻다 하는 영상을 처음 한번 했는데 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부족한데. 그래서 제가 또 대표님, 사실 대표님 너무 바쁘시네. 오늘도 너무 바쁘신데 제가 이제 5월에 또 아스코가 있다 보니까 5월만 요청 대표님 꼭 시간 주십시오 해서 오늘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또 대표님의 살아있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대표님 덕분에 또 이 강북에 나와가지고 우리 드림시아에서는 올 때마다 참 회사 위치가 너무 좋다. 네. 참 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또 저희 뭐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네. 우리 드림시아에서 어떤 회사인지 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요번에 이제 이 시기가 네. 미국 암학회인 에스코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라든지 국내에서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들 네. 위주로 먼저 많은 질문들도 있고 네. 또 그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고 그런 시간이라고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스코가 이거예요. 암에 관련된 거다 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함에 있어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임상을 이제 하고 네. 또 아마 또 뭐 ACLB도 있고 또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보면은 뭐 FDA 신청을 했다, 뭐 네. 했다라는 것처럼 규제 당국에다가 최종 허가 신청을 하든지 네. 아니면 임상을 진입하기 위해 가지고 임상 시험 승인 계획서를 받는 IND 허가를 받다든지 그래서 임상을 진행하고 규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그런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되고 네. 드림CIS는 2000년에 이제 만들어졌고 네. 지금은 이제 역사가 24년 정도 됐고 한국에 있지만 또 한국에서 유일하게 상장된 글로벌 회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사는 지금 중국 항저우에 있는 타이거메드가 글로벌 회사이고 네. 전 세계 29개국에 이제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시총은 평균 시총이 한 10조 대를 10조. 넘는 그런 매출을 하고 있고 네. 중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또 유럽 동남아시아 호주 등에서 다양하게 이제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 달에는 국내 제약회사, 그 다음에 국내 바이오 벤처들을 좀 네. 모시고 네. 중국 본사에서 한중 바이오 세미나를 지금 지난주에 열었고 또 이번 주에는 바이오 벤처들과 중국 바이오 벤처들과의 라이센싱 인아웃 포럼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바이오 업체 70개 정도, 한국 바이오 업체 30개 정도가 자기 기술에 대해서 라이센싱 부분들, 그다음에 투자 부분들, 중국 진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임상 시험을 수탁하는 게 아니라 이 바이오 기업에 있어가지고 세계적인 진출을 좀 돕고 특히 뭐 본사니까 중국의 진출을 좀 돕고 또 저희 가장 큰 데가 한국이니까 한국을 통해서 또 미국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국내 기업들이 빠르게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이러한 진출 전략들을 짜는데 좀 요새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그냥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뭔가 신약을 개발하거나 할 때 과외 선생입니다. 맞아요. 아주 좋은 과외 선생입니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걸 이제 넘어서서 글로벌로 한국과 중국의 바이오 회사들 연결시켜 아무래도 우리 뒷배가 좀 이게 실적이 돈이 많다 보니까 그건 지난번에 한번 우리 뒷배가 돈이 많다 보니까 한국투자 파트너스와 저희 드림시아하고 펀드도 만들고 있다. 그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새 2022년 말부터 어떻게든지 뭐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았다가 자꾸 이제 임상에 대한 실패 경험도 있고 아니면 지연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투자 회수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바이오 벤처들이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네. 투자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벤처들은 계속 돈이 있어야지 앞 단계로 나아가고 또 임상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라이센싱 기회도 잡고 더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투자에 대한 위축이 생기니까 진출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 같은 이제 수탁 기관들은 고객사들이 이럴 수도 있고 또 좋은 기술인데 그런 부분들의 투자에 대해서 주저하니까 아무래도 VC처럼 이렇게 파이낸스 투자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저희 같이 이제 그 해당 분야에 매우 잘 아니까 오케이 이건 성공 가능성이 좀 높고 돈만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 그러면은 저희들이 고객사로부터 받은 또 혜택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투자를 또 하고 같이 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본사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시총의 약 10%에 해당이 되는 1조 정도를 매년 투자를 좀 단행을 하고 자이거매도 예. 1조. 네, 저희도 이제 작년에 대충 보니까 저희 시총이 700억, 800억 정도 해가지고 대략 한 80억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네. 올해 저희가 시총이 좀 더 높아지면 높아지겠죠. 더 많은 투자를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하겠습니다. 위해서도 우리들이 이제 시총이 커져야 되겠는데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난 4월에 대표님 우리가 녹화를 할 때 대표님 그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뭐 2월 중순부터 의료계 파행 때문에 우리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다. 네. 아무래도 인상이 좀 그런데 정작 1분기 실적을 저는 사실 적자라고 좀 많이 힘들겠구나 생각했는데 1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이 오히려 19% 증가했고 영업이익하고 순이익도 무난하게 작년 수준 낮더라고요. 네. 그래서 1분기 실적 한번 좀 살펴주시고 2분기 이후에 특히 지금 뭐 의료계 파행과 관련해서도 영향이 어떤지 한번 좀 살펴주십시오. 저희 실적은 대략 뭐 19%에서 20% 성장을 했는데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지고 작년에 100명 정도를 갖다가 더 이제 추가. 저희는 인력을 투자하는 게 진짜 투자니까 시스템 투자뿐만 아니라 인력을 투자를 단행을 했고 2024년에 그 결과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네. 물론 2023년에도 매출이 좀 증가됐지만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성장을 위해 가지고는 아마 인원들이 좀 더 들어와야 되고 그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동화돼서 매출로의 상장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 사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는 2월 달에 그 발생을 하고 3월 달 이렇게 계속 지나고 있지만 보험 체계가 보통은 의료 현장에서 의약품을 쓰거나 수술을 하고 나면 보험 건보공단에다가 그 부분들을 이제 보험되는 걸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런 데가 이걸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심사하는데 대략 2~3개월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공단을 통해서 병원에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들어오면은 그걸로 이제 뭐 구입했던 약제비라든지 뭐 다른 모든 비용들, 그 다음에 인건비들, 병원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일을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뭐 대학병원급들은 암만 적어도 3~4천 명 이상 근무하거든요. 종사도 그렇게 많습니까? 의사, 3~4천 명이 웬만한 대기업보다 많은데 거의 매출 조 단위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병원들이 그러니까 운영에 있어서도 되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3개월 텀으로 좀 이루어지는데 2월, 3월은 이미 이전에 있었던 금액으로 아마 운영이 됐었고 특히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마군리의 계란을 갖다가 다 담지를 않고 있거든요. 고객사가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부터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미 허가를 받고 심판으로 임산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국내 고객사들, 해외 고객사들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국내 고객사 부분은 약간 좀 줄어들었고 해외 고객사들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적으로 계속 진출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전체적으로는 우상향 경향을 좀 띄어서 다행스럽게도 1분기에는 너무 걱정했던 것보다 저희 임직원들이 충분히 열심히 해서 좀 좋은 성과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약간 좀 걱정이 되죠. 의료 파행이 좀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 좀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저희 비즈니스를 떠나가지고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고 네. 특히 의료 종사자들도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고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도 그 큰 아산병원이 명예퇴직 뭐 받는다고 하고 경희대학교 하긴 기업도 어려워지면 명퇴 받듯이 네. 병원도 명퇴 이런 적 처음이거든요. 처음입니다. 네. 뭐 몇몇 대학병원들에서는 이제 지불 못한다 인건비. 지방대들도 좀 많이 힘드신 것 같고. 그때는 정리하면 저희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저는 다변화돼서 네. 상대적으로 저희는 별로 영향이 좀 덜한 편이지만 좀 대학병원에 좀 전문의약품, 뭐 수술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가는 회사들은 좀 많이 조금 위축되고 좀 빨리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해결됐으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또 애청자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드림시아에서 유진이 대표께 묻다 오늘 2편 오늘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6월 4일까지 아스코가 열리는데 제약 애널리스트는 맨날 아스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들 아스코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뭐 때문에 이러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아스코가 어떤 행사가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도 신약 개발에 있어가지고 네. 항암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 비중이 한 50% 정도 됩니다. 신약을 개발한다 예. 라고 하면은 항암제, 그 다음에 만성질환 쪽으로 그리고 요새는 뭐 핫한 게 치매 치료제 이런 요즘 또 식으로 비만 비만 비만. 너무 하거든요. 뭐. 세 개를 꼽으라고 하면은 네. 아직도 뭐 가장 핫한 것은 비만이었죠. 네. GLP-1으로 해가지고 네. 비만 너무나 핫하고 뭐 주가 릴리 뭐 날라다니고 막 네. 노버디스크 막 쫓아가고 막 하고 두 번째가 이제 뭐 당연히 암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전체 신약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된다. 네. 그리고 다른 것에 비해서 네. 다른 질환은 임상 1상, 2상, 3상이라고 하는 네. 순서를 걸쳐서 가지만 암은 2상까지만 하면 일단 시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암은 걸리면 생존율이 어떤 거는 좀 긴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혈액암이라든지 네. 좀 그 3기나 4기에 발견된 암들 네. 이런 것들은 발견된 날로부터 뇌종양 같은 경우에도 네. 1년 안에 이제 치료를 못하면 죽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급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상까지만 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시판 허가를 줘요. 일단 살아? 이래도 죽든 저래도 죽든 그래. 그리고 생존율을 좀 봐요. 네.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약을 먹고 20개월을 살았는데 이 약을 먹고 30개월을 살았어. 그러면 그만큼 생존율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암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OS라고 해가지고 네. 오버럴 서바이벌 레이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보여지고 얼마나 아마 살았느냐. 아스코에서도 네. 결과를 보면은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보거든요. 네. 무증상 반응률을 보고 전체적인 생존율을 좀 보는데 이랬든 저랬든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 다음에 삶의 질이 얼마큼 질환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아프지 않고 지냈던 기간은 부작용 적게. 네. 얼마나 좀 더 좋았는가. 네. 이런 부분으로서 아마 결과들을 내고 내가 쟤보다 좀 낫다든지 치료받을 수 없었던 것을 증명했다든지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중요한 3대 암학회가 있는데 제일 많은 회사들이 이제 참여하고 권위가 있는 것이 미국 암학회인 아스코가 가장 중요한 거고 여기는 대부분 대형 제약사 위주예요. 그리고 이미 임상 1상을 좀 떠나가지고 임상 1상이 끝났다든지 임상 2상의 결과라든지 이미 시판 중인데 새로운 치료법이 뭐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요거보다 한 달 전에 AACR이라고 하는 네. 또 암학회가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미국 그 암학회 중에 하나이긴 한데 여기에는 얼리 스테이지 그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임상 의사들이 이 약을 써봤는데 어떨까.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좀 상장되어 있다. 이런 회사들은 아스코로 가고요. 상장을 하려고 하거나 투자를 좀 받아가지고 이제 뭐뭐를 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얼리 스테이지니까 다 ACR이라고 하는 약간 규모가 작은 미국 아마케에 가고 저희는 4월 달에 아마케 AACR의 부스를 열었고 국가임상시험 국가임상시험재단과 같이 한국의 바이오들이 암 리서치에 있어서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ALCR이라는 거는 조금 학술적이고 얼리 스테이지 좀 초기 리서치. 설익은 느낌이고 네. 요 우리 ASCO는 당장 돈이 좀 될 만한 좀 오, 농익은 그렇죠. 좀 그런 것들이군요. 규모가 좀 더 크고 그러니까 주가에 중시를 많이 하니까. 영향을 미치죠. 이미 상장된 회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예. 유럽 종양의 마켓, 에스모라고 하는 네. 이렇게 세 가지가 ESMO, 에스모.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세계적인 3대 네. 암학회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그중에 에스코니까 네. 관심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학회를 보면 항상 네. 초록이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네네네. 그냥 투자자들이 볼 때 초록의 제목이 나왔다. 뭐 초록의 세부 내용이 상세 내용이 발표돼서 주목해야 되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투자자들이 보니 이 초록이 뭐야?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네. 초록이 뭔지, 초록은 뭡니까? 이 학회라는 것이 보통 4일, 5일 동안 하거든요. 네. 4일, 5일 동안에 이제 발표들을 해요. 자기네들끼리 결과를 갖다 구두로 발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벽면에다가 나의 그 연구 결과는 어땠다. 다 구두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진연일을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참여 연결을 해가지고 어떠한 연구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주목 깊게 좀 보고 싶으면 참가하기 전에 한 달 정도 후에 어떤 회사들이 뭐로 나왔는지를 좀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미리 쇼핑을 이렇게 딱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약 반 페이지. 대부분 10줄에서 15줄 정도 되거든요. 네. 앱스트랙트를 갖다가 우리나라 말하면 요약본. 10줄, 15줄. 네. 그래서 이런 대상을 반사로 내 거를 용량을 얼마만큼 했더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존율이 얼마만큼 기대졌고 그 다음에 우리 무증상으로 했던 것이 얼마 정도였고 그래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기존 거랑 보면 이게 다른 치료법이네. 그리고 이걸 믹스를 했네. 어떤 거랑 믹스를 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간단한 요약본들을 보고 이제 포스터 발표장으로 가든지 구두 발표장으로 내가 좀 가봐야지라고 선택을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전 정도에 미리 앱스트랙트를 갖다 공개를 해주는 거죠. 야 빨리 와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좀 편리성을 위해서 선택성을 이제 짧은 기간에 많은 기업들이 많이 발표하니까 너가 다 볼 수가 없어. 네 취향대로 골라서 몇몇 골라서 볼 수 있도록. 네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게 지금 초록의 전문이 5월 23일 지금 오늘 5월 21일인데 네. 23일 날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주가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풀 결과가 아니더라도 요약본이기는 하니까 전문이니까. 네, 결과는 있는 거니까 좀 더 이제 에스코가 있는 중에 가서 더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고 구두 발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리고 포스터 발표를 할 때는 보통 발표자가 좀 지겹긴 하지만 포스터는 조금 있다가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ASCO 이제 초록 ASCO가 어떤 행사고 초록이 이런 것 같다. 이제 투자자를 아셨는데 이번에 4월 24일 날 한 달 전에 이미 초록이 제목이 나온 회사가 상장 회사가 한 6개 되고 이번에 참가하는 회사가 총 한 11개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지금 주식시장에 제일 핫 이슈가 HLB입니다. HLB도 이번에 초록에 들어있고 발표를 하는데 자 HLB를 저희가 이 시간에 또 안 다룰 수는 없거든요. 지금 뭐 워낙 민감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근데 언론에 워낙 자세하게 지금 나와서 언론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 위주로만 있게 질문해서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지난 5월 17일 지난주 금요일에 오전 6시 45분에
FDA로부터 HLB가 CRL을 받았다. 이 CRL을 받았다 하는 게 시장에 알려주니까 그냥 처음부터 하한가로 8종목의 곤두박질을 쳤는데, 자, 대표님, 이 CRL이라는 게 뭔길래 이렇습니까? 우리나라 식약처하고 네. 그다음에 FDA하고, 예전에는 한국 식약처도 코리아 FDA라고 좀 불리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좀 이름이 좀 바뀌었지만, 네. 그 식약처에 우리가 보통 허가를 넣으면 네. 한국에서는 네. 보안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솔직히는 예전에 군대에서 뭐 지금 아니시겠지만 네. 안 맞으면 잠이 안 와. 뭐 그래가지고 네. 보안 서류를 안 받으면 네. 그 진짜 이분들이 리뷰를 했나? 하는 것이 예. CRL의 정확한 뜻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리뷰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런 걸 더 채워주세요, 이런 걸 더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보안 서류이고요. 네. 뭐 이미 인터넷에도 쳐보면 많이 나오겠지만 식약처에 FDA에 신청한 해고 네. 보안 서류를 받은 것들이 거의 반 이상이다라고 오늘 그렇게 표시해 놨더라고요. 실제로 또 뭐 통계를 보면 대부분 뭐 30-40% 정도 나오고, 최근에는 조금 더 많은 50% 이상의 보안 서류를 받는다. 그게 뭐 중대한 보안이든지 아니면은 뭐 짧은 보안이든지. 20년 전에 저도 이제 제약회사에서 식약처에 신약 허가를 묻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서류가 A4 용지로 하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천장까지 올라가거든요. 이야. 5만 페이지에서 10만 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양들이에요. 10만 페이지요. 네네. 이제 점점 더 많은 자료들 디테일하게 이제 A4 용지로 이제 출력하면 그렇다는 거고, 예. 이제 실제로 이제 다 이제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일일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신청 전에 상담도 하고 뭐뭐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문서로 다 담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충분하겠지 하고 이제 냈는데, 네. 리뷰하시는 분이 이거를 보다 보니까 이거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것에 대한 자료를 조금 더 줘, 이것을 공식적으로 서류로 나타내는 거. 공식적으로. 네, 그게 이제 CRL 레터 형식으로, 미국은 항상 공문들이 레터 형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직임 찍어가지고 딱 공문 형식으로 나오고. 자, 그래서 그 CRL의 공식적 레터에 네. 이제 회사 측 발표를 보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하나는 여행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임상 사이트 실사가 부족했다. 네. 또 두 번째는 CMC 문제다. 이 두 가지를 지적했다고 하는데, 우선 내용이 많으니까 네. BIMO, 그래서 그 진양군 회장의 말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적시는 하지 않았으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라고 추정된다. 여행 제한 때문에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갑자기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갑자기 왜 나오지? 전쟁도 아닌데? 네네. 이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왜 나오는지, BIMO가 뭔지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식약처에 저희가 서류를 내게 되면은, 네. 식약처는 자료들을 리뷰하면서 실사를 두 군데를 하기를 바래요. 하나는 임상한 사이트를 우리가 병원 같은 네, 병원에 이제 임상 사이트에 가서 네가 규정대로 했는가, 네. 데이터를 갖다가 조작을 한 흔적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게 되고, 네. 솔직히는 그러한 관리를 하는 것이 저희 CRO의 업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규정대로 하셨는가, 어디 빠뜨린 데이터는 없는가, 네. 데이터는 잘 집어넣으셨는가, 그리고 이게 조작할 수 없도록 잘 락을 걸어놨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모니터링 하지만 식약처는 직접 와가지고 그 중에 하려고 해요. 그런데 뭐 글로벌 임상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하려고 하면은 전 세계 여러 군데에다가 임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하루를 빨리 하면 할수록 네. 돈이 많이 단축되고요. 네. 또
빨리 임상이 끝나면 빨리 시판 허가를 하게 되니까 빨리 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네. 전략을 이제 막 세우죠. 어느 나라에서 임상을 할 것인가, 네. 그리고 어떤 몇 명을 할 것인가. 네. 국내에서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FDA에 이제 심사를 받을 때 동유럽에서 임상을 많이 한 자료를 냈었어요. 동유럽에서? 예. 왜 그렇습니까? 동유럽도 유럽 연합에 속해 있고 EMA에 이제 그 자료를 수준으로 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미국은 유럽 사람들이 코케시안들이 넘어와서 나온 맞습니다. 거니까 인종적으로는 유럽에서 한 것은 인종적 차이를 갖다가 아시아에서 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좀 보겠죠. 그러면 서유럽과 동유럽이 있는데 네. 동유럽이 아무래도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좀 쌉니다. 근데 그럼 어느 나라에다가 내가 임상 사이트를 해야지 아까 좀 빨리 끝낼 수 있을까? 그럼 인구가 그래도 적당해야지만 좀 되지 않습니까? 서유럽이 왜 잘 사느냐? 네. 인구가 많아서입니다. 일단 네. 독일, 프랑스, 영국, 네. 그다음에 이탈리아, 스페인, 네. 대부분 5천만 이상의. 네. 서유럽 빼고 동유럽은 네.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장 많은 나라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폴란드 거의 4천만,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4천만 정도, 3,800만에 4천만. 그러니까 임상 사이트를 빠르게 열어야겠다. 파이자라든지 모든 그 다국적 회사들은 우크라이나로 예전에 다 몰려갔었어요. 빨리 가자, 뭐 하자. 대부분 인구도 많고 좀 비용도 좀 싸게 되니까. 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가지고는 네. 이게 빨리 안 끝나가 같으니까 다 멀티내셔널 회사들은 이제 폴란드로 많이 올라갔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자료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했던 그 사이트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체코라든지 저희도 이제 유럽 지사가 크로아티아에 있거든요. 크로아티아 인구 400만밖에 안 하거든요. 400만. 헝가리 막 동유럽 1000만밖에 안 해요. 근데 우크라이나 4천만이거든요. 저 같아도 임상 설계를 할 때는 우크라이나를 설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 한마디로 인구가 좀 많으면서도 비용을 임상 비용이 저렴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요거 갔었고, 했는데 요번에는 전쟁 때문에 전쟁을 해서 사이트 인스펙션을 갖다가 그쪽도 선택을 아마 FDA에서는 했다라고 하면, 이게 아마 보통 다국가 임상을 하게 되면 10개국 이상 하거든요. 그 중에서 또 병원들도 따지면은 10개국에 또 적어도 두세 개, 이러면 한 20개 이상의 그 사이트 중에서 식약처가 FDA가 랜덤하게 골라요.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 중에서 내가 못 갔는데 문제가 뭐 좀 보고 싶어 뭐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뭐 그게 적시는 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얘기가 나오는 게 근거가 이런 근거다. 결국은 그쪽이 인구가 많고 비용을 적게 빨리 임상을 할 수 있어서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거기서 임상을 한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서 왜 임상을 했을까? 뭐 전쟁에서 왜 했을까? 뭐 이러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왜 나와 했는데 충분히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BIMO는 이해를 했는데 이제 CMC라는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양곤 회장은 CMC는 관련해서는 리보세라믹 문제가 아니라 중국 항서제약의 문제다. 네네네. 그래서 뭐 그분은 뭐 마이너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CMC라는 게 우리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CMC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는 연구자들은 잘 모르는 거고, 진짜 상업적인 허가 신청을 할 때 이때에서 이제 연구자들도 CMC가 뭐야? 이렇게 나올 정도로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하는 연구자들 진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초기에 식약처에 허가를 볼 때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CMC를 많이 보고, 식약처의 전체 질문의 50% 이상이 CMC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CMC 질문이 나왔다는 것은 항상 질문 중에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비슷하게 또 CMC 질문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거고요. 이게 의약품이라는 것은 항상 균일한 품질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응급적으로 약을 먹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균일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쟁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네. 나왔던 문제인데요. 네. 1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폭탄을 엄청나게 싣고 가가지고 터뜨려 봤는데 네. 반이 불발탄인 거야. 네. 근데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를 갖다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생산하면서 다 터뜨려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전수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네가 품질 관리를 잘한다라고 하면 이 시스템에서 잘하고 샘플링을 어떻게 해가지고 네가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폭탄들도 응급 상황에서 딱 터뜨리면 잘 터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죠. 그러니까 불량품 없이 균일하게. 네. 의약품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자들한테 연구 잘했고 뭐 했어 뭐 동물시험 잘했고 1차는 잘했지만 그러면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품질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100%의 충분한 그 배터리가 있는 약을 갖다가 먹였는가 아니면 50%밖에 없는 배터리의 약을 갖다가 먹였는가. 그런데 효과가 50%밖에 안 나타났어. 그러면 약이 문제인가? 아니면 얘가 품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효력이 반밖에 없는 것을 먹였을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처럼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임상 자료만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제약회사라고 하지만 이제 중국에 베이스를 둔 회사이긴 하지만 글로벌 회사이거든요. 시총이 50조가 좀 넘고 이미 이제 FDA 등록된 제품들도 굉장히 많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뭐 삼룡리주박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중국 시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었을 것 같고 보는 견해에 따라 가지고 이 품질 관리라는 것은 제품 하나에 대한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품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어떤 서류가 누락됐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그냥 그 리뷰어가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다만 이것이 얼마만큼 빠르게 또 클리어하게 FDA의 궁금점을 갖다가 잘 보완해 가지고 하느냐 그게 문제겠죠. 이거는 뭐 글로벌 회사들이 겪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임상할 때 쓰는 뭐 실험용이라 그럴까요? 그런 샘플용 약하고 그렇죠. 이제 양산하는 것과 똑같은 품질이냐? 그러니까 양산에서 똑같은 균이나 품질이 나오느냐 이게 과연 불량률을 최소화하면서 그렇죠. 하느냐 그거를 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다. 네.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군요. 우리 건강기능식품 보면 네. 막 제약회사에서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었다면서 품질에 대해서 이러한 회사가 책임집니다. 이러면서 하면은 좀 그래도 이름 들었던 회사가 하면 좀 믿음성이 좀 더 그렇죠. 가고 뭐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잘 채워졌다라는 네. 거고요. 근데 모든 신약들은 처음 만드는 거거든요.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보고자 하는 부분이 리뷰어가 처음 또 보고자 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큰 문제가 아니기를 좀 바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BIMO가 이런 거고 CMC가 이런 거면 이제는 앞으로 HIV 말고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신약에 도전할 건데 우리 투자자님들이 보실 때는 이런 것들을 지적받고 살펴보는구나 이제 아셨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에 ASCO 아스코 2024의 HLB도 이번에 병용 임상에 대해서 데이터 발표를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포스터 형식은 뭡니까? 발표장을 가면은 몇 개 섹션으로 좀 나눠져 있기는 해요. 예. 뭐 특히 요번에는 뭐 ADC 쪽을 좀 보겠다든지 아니면 예. 카디 쪽에는 더 특별하게 좀 하겠다든지 해서 그쪽을 좀 많이 좀 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구두 발표로는 몇 개밖에 못하니까 나머지 것들은 이제 너의 요약서를 좀 크게 해가지고 결과들을 좀 담아가지고 벽면에다 붙이도록 해줘요. 우리 대학 때 대자본 맞아요. 그게 굉장히 넓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넓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A-15에 4개 있어 이렇게 이제 번호를 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아까 초록을 미리 발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번호대로 쫓아가면은 좀 더 자세한 디테일한 결과들을 갖고 있고 대부분 포스트 발표를 할 때 구두를 다 발표하고 싶었겠지만 네. 이제 한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누가 질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옆에 서 있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어느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또 궁금해하니까. 그러니까 구두 발표하는 회사는 좀 관객 관심 있는 사람 해서 뭐 발표도 하고 질문도 주고 받고 하는데 네. 그 정도까지 안 되면 포스터를 벽에다가 쫙 붙여놓고 네네. 서 있다가 물어보면 답하고 네네네. 이런 게 포스터 형식이거든요. 네네. 솔직히는 구두는 글로벌 제약 기사들이 좀 많이 스폰도 하고요. 그리고 스폰했으니까 많이 가져가요. 역시 이게 또 조금. 근데 대부분 돈을 많이 돈을 좀 내고 해야 자리도 하나 마련해주고.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대표님과 함께 HLB에 나온 언론에 나온 얘기 중에 우리가 몰랐던 것, 왜 우크라이나가 나왔는지, 왜 러시아가 나왔는지 이것도 알 수 있었고, CMC한 게 이런 거구나. 그다음에 우리 또 포스터 발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주지입니다 많으시니까 HLB 결과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 시간에는 이번에 아스코 2024에 참가하는 여타 기업들, 매력적인 기업들, 다들 상장회사인데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표님의 또 지식을 우리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